알아두면 쓸모있는 법. 알쏭달쏭 푸이한 법률 상담소 19 17일 공개합니다. 잘못 이체된 비코인 사용하면 뭐뭐? 어느 날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거액이 입금됐다. 자, 그럼 두 기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딱 액수를 보고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공포감이 바로 오는 거지. 경찰서 아니면 은행 갈 거야. 은행 가야지, 은행.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쓸 것이다. 그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못 썼다가 남의 돈 잘못 입금된 건데 써버리면 내가 모르는 거죠. 누군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한 돈이라 해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철컹철컹 그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가상자산,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비코인을 잘못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상지갑은 추적도 안 되잖아, 사실. 맞아. 어떻게 할 거야? 그 추적이 안 되는 돈이 들어오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아니, 내 말은 이분은 강한 의지가 있고요. 저는 아니, 그게 애매모호하다 아니라 했어요. 내가 내가 둥둥 떨려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코인 199.999개가 이체된 것을 발견. 얼마야?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는데요. 뭐야? 사실 이 비코인은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비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임죄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일까? 이거 아닐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들어보시죠. 우선 1심 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인 비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 어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절도로 들어갔네. 하지만 비코인이 가상자산이지만 재산인 만큼 이 A씨가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머. 자,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비코인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자,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건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임 관계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알 수 없는 경위로 비코인을 이체받은 경우엔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잘못 이체된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은요, A씨가 형사처벌만 면한 겁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푸이한 법률 상담소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말로 한 약속 인정될까? 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저교를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씨한테 한 2억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씨는
A 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 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 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 씨는 A 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죠. 표시한 거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 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 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섭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습적인 구두 약속으로 제작진에게 희망 고문을 한 범인이 바로 이 자리에도 있었습니다. 자, 익명을 요청한 제작진의 따끈따끈한 제보 함께 하시죠. 저희가 아이템을 다룰 때 정 기자님이 다른 방송에서 이걸 해봤으면은 나 이거 해봤다 무슨 방송에 무슨 회차에서 이거 했으니까 자료화면으로 써라 내가 돈 줄게. 자기가 나온 방송 화면을 돈을 주고 사오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 하려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그리고 우린 다 증인이고 우린 다 동의한 거잖아요. 완벽하죠? 정 기자님이 나왔던 출연하셨던 부분을 돈 주고 사서 방송을 했는데 그럼. 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대기실에서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PD들도 있었고 작가들도 있었고 오 기자님, 한 기자님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진이 지금 허비한 돈만 지금까지 뭐 자료화면 쓴 것만 해도 뭐 거의 몇 천만 원이라는 얘기가. 그리고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죠? 내가? 아니 근데 일단은 뭐 증거를 가져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자료 화면을 썼는지 요것도 역시 법적으로 소송이 저희가 가능한 건지 이번에도 오늘의 데스크 양 변호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바빴네. 구두 약속도 엄연한 구두 계약으로서 사인 간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 기자님께서 제작진 분들에게 영상 구입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을 했다면 그 영상 구입비 전액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전액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은 민법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꽤 지났어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좋습니다. 뭔가 나와요? 책임을 좀 아니, 지고 그게 아니라- 하려다가 말을 못하고 아니, 있어. 그게 아니라-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고요. 아 예. 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이제 약속하겠습니다, 진짜. 뭘요? 영상을 뭐 사라,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다면 제가 진짜 보태겠습니다. 보태요? 예, 얼마나? 그건 저만의 비밀입니다. 그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마복님 할머니 떡볶이 게임이라고요? 달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3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된 층간소음 싸움.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봤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씨가 갑자기 B씨의 집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네.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자, 형법상 주거 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이게 그렇죠.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한 않습니다.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11회를 공개합니다. 내 모모가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전 기자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트윈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뒀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프리한 법률 상담소 19 9위를 공개합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준 7천만 원.
자, 이번은요.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온 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드렸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에이?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이 7천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야.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요. 7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할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기자님도 부모님께 뭐 해드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볼까요? 왜냐면 통 크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모르거든요. 자, 일단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이 부모 또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자, 미성년자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그 작성자가 대학생,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로 보아서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허허.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기준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